최근 툴루즈와의 3라운드에서 이강인 선수가 또다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적 시장은 닫혔고 그렇게 이강인의 이적 역시 불발되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장한 횟수가 클럽 월드컵을 포함해서 단 한 번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도 왜 이강인 선수는 파리를 이번 시즌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더불어서 파리는 왜 이강인을 계속해서 붙잡아두려고 했던 걸까요? 오늘은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파리에서 경쟁하기 너무나 빡센 게 현실이죠. 2025 발롱도르 후보 30명 중 무려 9명이 파리 소속이었어요. 이미 중원에는 파비안 루이스, 네베스, 비티냐가 존재하고 있고 파리 유스 출신 자이르 에메리 역시 로테이션 자원으로 대기하고 있죠. 더불어서 공격수로 가기에는 덴벨레, 두에 바르콜라, 심지어 마율로까지 돌아온다면 이강인에 크게 밀리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초반엔 좀 잘하지 않았었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크게 밀렸던 거는 지난 2월 겨울 이적 시장 이후였습니다. 나폴리 스비차가 들어오고 나서 전술적인 변화가 생겼고 그 결과 주전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파리가 치른 21경기 중 이강인의 출전은 단 8경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챔스 토너먼트 7경기 중에서도 출전이 단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리버풀과의 교체로 19분을 뛴 게 전부였었죠. 조별리그까지만 하더라도 기회를 좀 받았었는데 확실히 스비차가 온 뒤로부터 그의 입지는 더 줄어들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왜 전술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파리에서 계속 주전 자리를 못 얻고 있는 걸까요? 일단 파리가 공격수에게 요구한 조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빠른 전환과 뒷공간 침투예요. 현재 두에 바르콜라, 흐비차 같은 자원들을 기용할 때 공통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어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그 속도를 가장 우선시하잖아요. 공을 잡는 즉시 직선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가 바로 수비 가담입니다. 파리는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걸어서 전체 라인을 일단 높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리고 전방 압박의 85%가 0에서 2m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리그 1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강인은 만약에 공격수를 두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폭발적인 스프린트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의문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에 있었을 때는 드리블 성공률이 유럽 거의 1위였는데 왜 지금 파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나올까요? 일단 이강인의 장점은 공간이 좀 열려있을 때 발밑으로 탈압박하면서 상대 수비가 들어올 때 그거 벗겨내고 나가는 능력, 돌파 이후 빠른 패스로 인해서 공격 선세를 만드는 그 능력이 매우 장점이었는데 이게 파리랑은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파리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미 강팀인 파리를 상대로 상대가 내려앉아 있으니까 상대 수비의 발을 보고 치는 드리블은 힘을 못 쓰고 있고 오히려 엔리케가 빠른 패스로 전환 혹은 전진을 통해서 우리의 공을 풀어내야 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파리 시스템에서 이강인의 장점이 드러나기란 좀 어렵고 이게 수치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캐리스, 이 볼운반을 전진적으로 하는 능력을 뜻하는데 이 수치를 보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게 제레미 도쿠예요. 90분당 볼 운반을 13번 정도 한다고 나타나 있죠. 그리고 유럽 평균으로 보더라도 볼을 전반으로 계속 운반할 수 있는 그 횟수가 3.8인데 이강인 선수가 2.54, 즉 유럽 평균보다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경기를 보면 이강인 선수가 볼을 전방으로 운반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 횟수 자체가 경기 내에서 3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방에 놓았을 때 수비 가담이 좋냐? 그것도 아니죠. 이강인 선수가 스피드를 가지고 승부를 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파리 공격진으로 들어갔을 때 이강인이 매력적인 카드냐? 선발론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미드필더로 놓기에는 또 너무나 약점이 보입니다. 일단 파리 미드필더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단순한 볼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강점인 온더볼 상황에서 파리가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원터치로 패스 전개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엘리케 전술에서 중원은 오래 볼을 갖고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당 패스 숫자가 리그 내에서 1위고요. 유럽 5대 리그로 보더라도 1위예요. 패스 성공률 역시 91%에 다다르죠. 경기당 패스 평균 횟수가 680회인데 90분으로 놓으면 한 경기에서 약 10초에 한두 번 골로 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패스를 하면서 기동력을 가져가고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카운터 어택을 가져가는 팀, 그것이 파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박스투박스 기동력인데요. 파리 미드필더는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할 거 없이 수비 지역까지 모두 내려가서 가담을 하고 공격 시에서는 모두가 전방으로 치고 나가는 체력을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이 네베스, 비티냐보다 훨씬 이런 면에서 강점을 보이냐?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이잖아요. 맷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공이 없을 때도 파고들 수 있냐?
있냐? 이 능력 역시 비티냐 네베스보다 이강인의 장점은 아니죠. 오히려 이강인은 볼을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순간에 키패스를 찌르는 능력을 가장 장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볼을 좀 갖고 있어야 되니까 템포를 끊어먹을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 대표팀에서는 장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 대표팀이 볼 소유에 강한 팀은 아니니까 이강인이 볼을 갖고 있으면 그 사이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침투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리는 이미 팀 내에서 그런 체계화가 있고 이강인 역시 그 부품 역할로 팀 내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창의성을 이 가운데서 발휘하기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반에 교체 카드로 이강인을 투입한다? 체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헤무스까지 같이 있으면 크로스 앤 뚝배기까지 가능하니까 오히려 경기가 좀 안 풀릴 때 교체 자원으로서 가장 매력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마요르카에서는 그럼 왜 계속 잘했던 걸까요? 팀이 이강인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강인 쪽 공간을 열어주면서 아이솔레이션 만들어줬고 전술을 이강인 위주로 돌렸기 때문이잖아요. 특히나 라리가에서도 상대적 약팀이었던 마요르카가 역습 시퀀스는 많았으니까 볼 운반 능력이 좋은 이강인 입장에서는 공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장점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었고, 여기 크로스가 좋으니까 무리키와의 조합이 또 뛰어났잖아요. 무리키가 넣은 15골 중 5골이 이강인과 합작골이었으니까 이때 몸값을 확 올렸었다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두리사 바바와 루이스 데 깔라레타 같은 하드워커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가담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파리 경기들을 보면 어때요 지금? 이강인이 볼을 잡기도 전에 중앙에 이미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키미가 오버래핑을 올라가고 덴벨레나 흡이차 같은 선수들이 폭발적인 돌파를 시도하니까 이강인 앞에는 수비수들이 겹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막혀있는데 이강인의 장점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이강인이 빛나려면 프리롤을 받을 수 있는 팀 혹은 템포가 좀 느린 리그에서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릴리시가 딱 핏해 보였어요. 에버턴으로 임대간 그릴리시가 단 2경기 만에 모든 경기에서 도움 4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태도 논란도 있었지만 맨시티에서는 늘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부품 역할을 수행해야 됐었죠. 그런데 그릴리시가 본인의 위주로 전술을 다시 짜게 만드니까 아스톤빌라 시절의 그 창의성이 나왔던 거예요. 즉 이강인 선수도 본인 위주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팀을 찾아야 지금에서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겠죠. 현재 폼이 떨어진 건 절대 아닌 게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가운데 패스 성공률과 키패스 부분에서 최고 수준이었잖아요. 90분당 키패스가 평균 3.08이었고 패스 성공률 역시 92%,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즌 챔스에서도 90분당 키패스가 전체 1위였으니까 뭐 하피냐, 무시알라, 비르츠 다 이강인 밑이었다고요. 자, 그럼 파리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이강인 계약 기간이 3년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 갑이죠.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적료를 지금 730억에 책정하고 있잖아요. 마요르카 때의 2배죠. 노팅엄은 이번에 900억 부른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보너스까지 다 합친 게 900억이었던 거예요. 즉 파리 입장에서는 지금 떠나게 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지금 충분히 역할도 해. 볼 운반되고 킥 능력까지 유럽 최정상인 로테이션 자원 사실 없어요. 자, 그리고 포지션은 좀 다르지만 첼시에서 마두에키가 아스날로 갈 때 이적료가 900억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좌우윙 다 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최근 빅클럽들이 늘어난 경기 수로 부상이 속출하는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 선수를 굳이 팔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파리가 시즌에 50경기 이상 치르니까 22명의 핵심 로테이션 자원 중에는 이강인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 슈퍼컵에서 후반 교체로 나와서 골까지 기록했으니까 게임 체인저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아시아 마케팅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겠죠. 물론 망하긴 했습니다만 도산에 파리 스토어 만들었을 때 잘 됐었고, 파리에서 또 한국 유니폼 만들었었잖아요. 여기 쿠플 시리즈도 왔었고, 그리고 파리바게트와 계약해서 한국 기업 공식 스폰서십도 만들어냈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그 교두보로 이강인이 계속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포스 단장도 이강인 영입하고 나서 실력과 마케팅이 어우러진 성공적인 영입이라고 직접 언급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파리 입장에서도 이강인의 전혀 팔 이유는 지금 없고, 굳이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강인은 왜 파리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인스타에서도 파리 지우면서 떠나고 싶어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가장 큰 건 결국 구체적인 오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팀이 관심을 보이면 선수가 협업을 하든 성명문을 내든 팀을 떠나고 싶다는 뉘앙스를 분명히 풍기는데, 그리고 이강인 선수 역시 지금까지 발렌시아, 마요르카 구단에게 강하게 어필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그만큼의 오퍼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네이버 스포츠 보니까 아스날, 토트넘, 나폴리, AT까지 관심 있는 팀들이 많았는데 왜 구체적인 오퍼는 넣지 않았던 걸까요? 자, 팀별로 좀 볼까요? 아스날은 분명 왼발 메잘라에 대한 자원의 수요는 있는 팀입니다. 아르테타 데려왔다면 윙어도 쓸 수 있지만 왼쪽 메잘라를 많이 노렸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하베르츠 그리고 메리노까지 경쟁자가 즐비하잖아요. 그렇다고 오른쪽에 웨데고르나 사카 이 둘을 밀어내기도 힘들고 왼쪽 측면 보더라도 마두에케나 에즈가 왔기 때문에 마르티넬리 백업 자원 역시 충분하다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스날이 가더라도 어쩌면 파리보다 더 극심한 포지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선발이 보장된 자원도 아니라 경쟁해야 되는 자원에 900억 투자한다? 이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죠. 자, 그리고 토트넘을 보면 분명히 토트넘의 아시아 시장 공략 차원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야 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기자들 역시 이강인 선수가 이적 리스트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그 명단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토트넘의 관심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술적으로 과연 들어맞는 선수냐? 여기서부터 의문부가 좀 붙죠. 자, 기본적으로 프랭크 감독이 4-2-3-1을 쓰는데 이 선 세 자리 중에 과연 이강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메디슨이 없다고 하더라도 쿨루셉스키, 사비 시몬스, 쿠두스 그리고 무한이도 쓸 수 있죠. 그렇다고 왼쪽 측면에 존슨님 밀어내기도 좀 애매하다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토트넘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스트라이커 히살리송부터 쿠두스, 존슨 가리지 않고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수비 가담을 잘하고 강도 높은 압박 이후에 빠른 역습 가져가니까 그렇다고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스피드를 강점으로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하다고요. 왜냐면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에 수비 진영에서 볼 탈취하고 페널티 박스까지 역습에 도달한 속도가 평균 30초가 안 걸렸잖아요. 즉 온더볼 상황에서 강한 이강인의 특성상 토트넘과 잘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나폴리와 이적설이 좀 짙었었는데 일단 콘테 감독이 4-2-4-1을 주로 씁니다. 자,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도 메짤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지난 시즌 좋은 활약 보였던 앙기사, 맥토미니, 로버트카, 길모어 다 있고 데브라이너까지 왔으니까 무엇보다 콘테 감독의 중원 스타일 어때요? 피지컬 탄탄해야 되고 활동량 많아야 되고 전투적이어야 되죠.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완전 부합하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윙어엔 또 어떤 선수도 원해요. 빠르게 또 스피드 가져가야 되니까 폴리타노나 네레스가 많이 기용됐잖아요. 또 최근에 왼쪽에는 맥토미니가 나와서 좋은 활약 펼치니까 파리와 비슷하게 로테이션으로 괜찮은데 주전으로 보장된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실 파리에 오기 전부터 가장 연이 있었던 팀은 아틀레티코였죠. 근데 시모네 감독이 사실 플랫한 4-4-2 선수를 쓰니까 이 선에서 뛸 수는 있겠지만 중원에 들어가기에는 코케, 갤러거 같은 이 활동량 위주의 선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마요르카 시절에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알마다나 시메오네 이런 선수들을 현재 폼에서 제칠 수 있냐? 여기에 의문부호가 붙는다고요. 자, 결국 이번 여름 유일하게 구체적 오퍼를 넣은 팀이 노팅엄이었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온더볼의 장점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지금 약한 게 온더볼 상황에서의 창의성이니까 크리에이티브한 한 스푼을 넣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깁스 화이트가 있고 은도에 허더슨 오도이 여기 이번에 제임스 맥거티, 허친스까지 합류했잖아요. 이 선 자원에 너무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파리에서 노팅엄으로 간다? 다운그레이드는 확실한데 완벽한 주전이 보장되긴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5개 팀에서 모두 주전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이적료는 또 비싸. 파리는 계약 기간 남았으니까 굳이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오퍼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요. 자, 오늘 이강인 선수가 왜 파리에서 현재 주전이 아닌지, 더불어서 이강인 선수가 왜 이번 여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지금 이적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월드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월드컵 앞두고 이적했다가 주전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대표팀만 봐도 큰 손실이잖아요. 자, 그리고 레알도 원래 그렇잖아요. 월드컵 앞두고는 선수들 영입을 좀 자제하죠. 그래서 저는 내년 여름에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딱 끝나고 대표팀에서 몸값 딱 올려서 파리보다 좀 낫더라도 빅클럽으로 가서 주전으로 딱 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갈 데가 없어요. 미국으로 손흥민 떠났으니까 토트넘 후원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붕 뜬 거지. 그래서 더더욱 이강인 선수가 넥스트 손흥민 국내 스포츠 시장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스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시즌 파리에서 본인의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더불어 내년 월드컵 역시 대표팀 에이스로서 우리나라를 8강 혹은 월드컵의 그 이상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요 코멘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